자, 이제 50번째 강의 시작을 해볼게요. 50번째 강의인데 벌써 50번이래요. 50번인데 463쪽이죠. 시작을 해볼게요. 이 진도가 생각보다 되게 처지고 있죠. 왜냐면 지금 이게 행정 앞에서 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행정소송법 부분은 좀 테크니컬한 게 있어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서 그래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끝장내기 154 주요 개념 정리 이렇게 있는데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는 행정행위의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대해서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준하는 작용이 뭐냐? 이것은 행정행위에 준하는 행정작용과 행정행위에 준하는 행정작용의 거부를 의미하는 걸 해석돼가지고 그래서 행정행위 자체의 거부뿐만 아니라 그 객체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면 그것의 거부에도 처분성이 인정된다라고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죠. 다 아는 얘기지만 다만 우리 대법원은 행정소송법상의 법문에는 없는데 법조문에는 얘기 없는데 행정청을 상대로 자신이 신청했던 행정적용 발부 관련된 신청권이라는 것도 있어야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봐가지고 거부행위 처분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축소하고 있어요. 그죠? 논거는 요걸 들고 있는데 혼자 보시면 되고 이때 신청권이란 단순히 그 처분을 발급해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을 발급받을 권리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죠. 그 다음에 우리 대법원은 이제 언제 신청권을 인정하냐면 법령의 해석상 여기 쉼표를 찍어주면 좋겠죠. 여기다 법령의 해석상 요구했던 행정작용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작용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운전면허 발급을 받으려면 신청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걸 또 다른 말로 법규에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규상 신청권이라고도 부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공평과 정의관념상 그죠? 싸울 수 있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이걸 다 조리성 신청권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신청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그래서 어떤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암기 예상이 되는 측면이 있죠. 왜냐면 특히 이 리을 때문에 리을이 아닌 니은 그 공평과 정의의 관념상 이거 누구의 공평과 정의의 관념일까요? 대법관들의 공평과 정의 관념이 되겠죠. 그래서 암기 대상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무엇이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어떻게 인정되는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판시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4번 이거는 이제 거부행위의 처분성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거부행위와 관련된 각종 법리들을 싹 모아보면 첫 번째 거부행위를 할 때는 사전 통지할 필요가 없고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처분 집행정지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기본 강의 때 했던 거지만 지금은 심화 강의에서 처음 다루는 건데 동일한 내용의 새 신청을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관할 행정청 일을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와 각각의 거부행위 처분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거부행위와 관련된 법리인데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디귿이 조금 말이 거창한데 이런 얘기예요. 뭐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당 영업하고 해주세요. 싫어. 식당 영업하고 해주세요. 싫어. 식당 영업하고 해주세요. 싫어. 이렇게 하잖아요. 행정청이. 그러면 이 세 번의 거부가 전부 다 각각 처분성이 다 인정된다는 거죠. 이게 뭐랑 비교되는 것일까요? 계고 행위에는 1차, 2차, 3차가 반복됐을 때 계고는 1차만 처분성이 인정되고 독촉도 1차, 2차, 3차 이렇게 했을 때는 1차만 처분성이 인정되잖아요. 그거랑 비교해서 알아야 될 개념이 디귿 부분이에요.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464쪽 거부 처분은 같은 상대방에 대한 같은 처분의 거부를 하더라도 거부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사유들이라면 서로 구분되는 되는 다른 처분이 발급된 걸로 취급된다.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법 2조 9조 1항 1호에 근거한 거부 처분과 2호에 근거한 거부 처분은 서로 이제 별개의 거부 처분이 발급된 걸로 보죠. 이게 나중에 이제 거부 처분과 관련해 가지고 반복 금지 의무 준수 여부와 관련해서 중요해지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됐고. 자, 관련 조문 정리 보시면 이제 19조에 보면 이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처분 등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그 거부 그리고 이에 준한 행정작용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거부나 그 행정행위의 거부나 그 이에 준한 행정작용의 거부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에 보면은 신청권 예시게 되는데 이게 실제 조문이에요. 다시 얘는 실제 조문이에요. 그런데 신청권이 어떤 경우는 있고 신청권이 어떤 경우는 없다 이런 게 뭔 소리냐면 민사소송법에 보면 자, 34조랑에 보면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그냥 이거는 민사소송법적 얘기니까 디테일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냥 아 이런 게 있나 보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지금 무슨 얘기 하려면 신청권이 있다는 게 뭔 소리고 신청권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단적으로 예시로서 보여주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34조를 끌고 온 거예요. 민사소송법. 어떤 34조랑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판사인데 사건을 받아보니까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법원하고 판사가 같은 말이에요. 사건을 받아보니까 이건 내 관할이 아닌데 할 때 어떡한데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래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2항 보세요.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가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게 지방법원 단독판사 관할이어가지고 저한테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건이 생각보다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 셋이서 같이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합의부로 해버릴 수가 있는데 이때 그냥 저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지만 뭐로도 할 수 있냐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법원의 이 34조 1항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이송 신청권이 없지만 2항에 보면은 국민에게 이러한 이송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이송 신청권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청권을 규정했다는 게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판사가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이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송해주세요. 너한테 관할 없어. 이송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싫어. 이렇게 했어도 국민이 그거에 대해 싸울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요런 얘기예요. 신청권이 있다 없다는 게. 그런 얘기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련 지문 정리 464쪽 계속해서 관련 지문 정리 보시면 1번은 아는 얘기를 어렵고 거창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거부행위가 반복되면 각각 처분성이 인정된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수익적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얘기는 왜 나오냐면 어떤 국민이 어떤 처분을 신청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침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신청이 떴다. 그럼 항상 수익적 행정행위예요. 그래서 수익적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당사 신청에 대한 관할 행정팀이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하면 성립되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성립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한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중요한 건데 거부 처분이 한 번 있었는데 당사자가 또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신청의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상관없이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여기서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는 말이 다른 내용의 처분을 발급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게 아니라 또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신청 또 들어온 것이라면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걸 다시 거절하는 건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보면 원칙이다. 뭔 소리야? 각각 거부행위에는 각각 다 처분성 인정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2번 보시면 2번은 앞에서 한 얘기죠. 단순히 응답을 받을 권리기만 하면 충분하다라는 얘기, 이렇게 앞에서 했던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이건 기본 강의 때 안 했던 내용이고 앞에서도 없는 내용인데, 거부행위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에 대한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말고 관계법규에서 일반 국민의 그런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어떤 행정작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청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신청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행정작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34조 보세요. 민사소송법 34조 보시면 그러니까 34조 1항의 이송에 대해서는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없고 34조 2항의 이송에 대해서는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죠. 맞죠? 이렇게 어떠한 행정작용인지 여부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 어떤 행정적인지 여부에 따라 신청권이 존재하는가 안 존재하는가가 갈라지는 거지, 누가 하는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3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게 원래는 기본 중에 기본인 내용인데 이상하게 공무원 시험에 안 나오다가 드디어 작년에 한번 출제했으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4번은 심 표시를 했는데 얘는 앞에서 했던 거죠. 뭐 불가쟁력과 신청권의 관계에 대한 거, 이렇게 불가쟁력이 이미 발생했다면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거 앞에서 했던 거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언제 했죠? 제2편 행정작용법 행정행위 부분에서 행정행위의 효력 부분에서 불가쟁, 불가변 이런 효력들을 다루면서 거기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자 7번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구청장의 등록번호 변경 신청 거부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 자 요거는 암기해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 2013두 2945 사건인데 이게 아마 2017년 판례인가 그래요. 근데 2017년에 판례가 뭘 인정했냐면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한 케이스 중 하나예요. 조리상 신청권은 쉽게 인정 안 하는데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했다. 그럼 꼭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데, 조리상 신청권을 대표적으로 인정한 케이스 중 하나예요. 뭐냐면 제가 당연히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겠죠. 그런데 제 주민등록번호가 제 잘못 말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유출이 됐대요. 예를 들어서 뭐 맨날 싸이월드가 제가 가입했는데 싸이월드가 제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구청장한테 나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었는데 나 말고 딴 놈이 그걸 유출해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어.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줘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요구를 할 수 있는 신청권을 법조문에 있다라는 규정이 없는데 그거를 상식적 관점에서 정의와 공평의 관점에서 인정하겠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구청장이 야 너는 그런 권리가 없어 라면서 거부하잖아요. 그럼 그 처분성을 인정하겠다라고 본 최근 판례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가급적이래. 최근에 와가지고 그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돼가지고 이런 것들 대법원도 경향에 맞춰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얘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8번 보시면 465쪽에 앞에서 한 건데 또 한 번 다루는 거예요. 8번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 조교수는 이러한 신청권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신청권이 있었죠. 뭐 해설은 써놨는데 앞에서 배운 거예요. 이거 앞에서 어디서 배웠던 거냐면 그 서울대학교 김민수 교수님 사건이잖아요. 이거 앞에 어디서 배웠죠? 제2편 행정작용법 편에서 행정행위에서 행정행위의 종류 부분에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서 통지 부분에서 배운 얘기예요. 배운 건데 아무튼 자 어떤 교수가 있었는데 기간제로 임용돼가지고 예를 들어 3년짜리 기간제로 임용돼가지고 3년짜리 기간 동안 국립대학 조교수로 일하고 있었는데 3년이 이제 끝나갈 때 그럼 그 다음 텀에 나를 또 임용해 주세요 라고 뭐라고 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하면 그 처분성 인정된다고 보잖아요. 그건 아시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랑 비교될 판례로 8-2, 8-3이 있어요. 8-2, 8-3이 있는데 자 8-3부터 볼게요. 8-3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 지원자에게는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 신청권이 없어서 그 거부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이미 임용돼가지고 일하던 교수예요. 다만 그 기간이 끝났을 뿐. 그래서 그 다음 텀에 나를 또 임용해줘.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신청권을 갖는다는 것이지. 것이고 8-3번은 뭐냐면 신규 임용에 대한 거예요. 여기 써놨죠. 신규 임용. 그래서 신규 임용에 대해서는 나를 니네 대학교에 임용해줘. 신규 임용. 그러니까 난 니네 대학교에서 일하고 싶어. 이거에 대해서는 응답 신청권이 없대요. 어쩌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교가 너 안 쓸래 라고 한 것에 대해서 거부에 대해서 처분성 인정되지 않아서 항고성을 쌓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정도가 이 정도 되었다면 그때는 신규 채용이라 하더라도 싸울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본 판례가 있는데 8-2번이요. 대학교는 신규 채용에 있어서 유일한 면접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 대상자에 대한 교원, 신규 채용 중단 조치는 임용 지원자에 대한 신규임을 사실상 거부한 중국적 조치로서 항고소송 대상 처분 등에 해당한다라고 본 판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규 임용이라 하더라도 지금 면접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 서류 심사를 하고 그다음 면접을 거치는 단계인데 서류 심사 단계에서 이미 다 떨어지고 한 명 남은 거예요. 한 명. 그럼 이 사람은 거의 100% 지금 신규 채용 될 만한 상황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신규 채용을 우리 그냥 아예 신규 채용 없었던 걸로 할래요 하는 것은 전국 사실상 너 신규 임용 안 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된다라고 본 건데, 제가 볼 때는 얘와 얘는 그냥 생 처음인 거고 얘는 이제 좀 특수한 지위가 있는 거죠. 뭐 지금 서류 전형에서 다 떨궈내고 나 혼자 살아남은 되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왔다라면 이거에 대한 처분성 인정하겠다라고 본 판례가 있으니까 요거를 비교해가지고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9번 시험 볼게요. 9번. 자, 9번 지금 보시면 실용신안권자 중 1인인 원고가 한 1인이냐 2인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용신안권자가 원고가 됐어요. 한 뭐에 대해 싸웠냐면 소멸 등록된 실용신안권의 회복 신청 거부 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해설 보시면 실용신안권이 소멸 등록된 상태에서는 실용신안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실용신안 등록 원부에 표창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실용신안 등록 원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면 등기부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제가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제가 뭐 예를 들어 A 아파트의 소유권자는 유대용입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등기부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런 제도인 거예요. 실용신안권을 그렇게 그 실용신안 등록 원부에 표창한다. 거기에 장부에다 기록을 하는 건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멸이 된 거예요. 지워진 거예요. 얘는 더 이상 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
라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그걸 발견하고 뭐야 이거 장부가 잘못됐어요. 이거 실용신앙권 날라가 소멸시켜버렸는데 이걸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신청하니까 행정청에서 안 돼 이렇게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때 제가 이 거부행위에 대해 소송으로 싸우려고 하는 상황일 때 이 거부행위 처분성이 인정될 것인가가 문제가 됐는데 우리 대법원은 처분성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실용신앙권이 소멸 등록된 상태에서는 실용신앙권자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실용신앙권 등록부에 쓰지 못하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아가 실용신앙권을 처분하거나 담보 제공하는 등 등록을 필요로 하는 일체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 뭔 소리냐면 제가 실용신앙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아니면 나 실용신앙권 갖고 있으니까 은행에 대출 좀 받자 이런 거 할 때 실용신앙권을 팔아치우려면 실용신앙 등록 원부에 실용신앙권자로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안 돼 있으면 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권리를 팔아치울 수가 없죠. 팔아치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주고 돈을 빌릴 때 그런 걸 못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권리 행사에 지장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처분성을 인정했어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그냥 들어만 두세요. 실용신앙권은 이렇게 한번 등록이 되잖아요. 한번 등록이 되면 소멸 등록됐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야 실용신앙권 소멸 등록돼도 네 권리 사라지는 거 아닌데 뭐 권리에 뭐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냐 라면서 행정청이 각하해주세요 판사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법원이 그래 실용신앙권이 소멸된다고 해서 소멸 등록됐다고 해가지고 그가 갖고 있던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것이 소멸 등록되어 버리면 얘가 나중에 이걸 다른데 팔아치우거나 그걸 담보로 제공하고서 은행한테 돈 받을 때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권리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받게 되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본 사건이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또 완전히 같은 논리로서 상표권의 말소 등록 행위 얘도 똑같아요. 상표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소 등록을 해도 소멸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처분성이 없다 이렇게 봤어요. 자 해설 보시면 말소 등록으로 인하 존재하던 상표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어서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자 9번과 9-1번 비교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9번은 소멸 등록 행위 그러니까 실용신안권의 소멸 등록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 게 아니라 소멸 등록이 되니까 원고가 이거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신청했는데 그걸 거부했을 때 그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한 게 9번이고 9-1번 뭐냐면 아직 상표권 말소 등록을 한 거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말소 등록했으니까 그거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했고 행정청이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 거부에 대해서는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 이 말소 등록 행위 자체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실용신앙권하고 상표권이 법리가 고맙게도 똑같이 취급되는데 이 권리는 상표권이든 실용신앙권이든 권리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다른 놈에게 팔아치우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이 등록원부의 기재가 될 게 필요해요. 그래야만 권리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팔아치울 때 등록원부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등록원부에 혹은 장부에 거기서 말소가 혹은 소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진 않아요. 그런 배경식을 깔고 있어야 요것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정확하게 반복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얘네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아셔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9-2번 보시면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 행위 여기 보면 이제 상표권이고 얘는 상표 사용권인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갖고 있던 상표를 다른 회사가 예를 들어 쓰게 하는 거. 예를 들어 제가 오뚜기예요. 오뚜기면 그 혓바닥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상표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권한은 제가 가져요. 그 상표권 제 거예요. 제가 오뚜기면 제가 오뚜기란 주식회사예요. 법인이에요 제가.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 어디가 쓰게 할까? 말도 안 되지만 LG전자가 그걸 쓰게 하고 싶다. 그러면 LG전자한테 그걸 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상표 사용권이 LG전자에게 있다는 것을 그 상표 사용권 등록을 또 추가로 해야 돼요. 그거를 상표권 등록이 아니라 상표 사용권 등록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면 LG전자는 뭘 취득하게 돼요? 상표 사용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등록하는 행위는 권리 의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행정행위에 해당해요. 그래서
처분성이 인정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걸 거부한 것도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객체의 처분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맞물려 가지고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넘기면 466쪽 가셔서 466쪽 되게 보면 사건이 진짜 많죠. 사건이 진짜 많죠. 그래서 사건이 실제로 많고 판례도 많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그냥 외워라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자,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이거 앞에서 배운 거죠. 뭐예요? 담합했을 때 담합, 부당한 공동행위. 그럼 담합 떠올리시면 돼요. 그 중에서 한 놈이 아이고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감면 신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면 불인정 통지를 한 것은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자진신고, 이거 설명 더 필요한가? 설명할게요 그냥. 자진신고자가 나는 너한테 자진신고했으니까 과징금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너는 자진신고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들어만 두세요. 담합을 해요. 담합은 근데 되게 적발하기가 어렵댔죠. 그래서 자진신고자가 있으면 얘한테 예를 들어 부과될 과징금을 깎아준다든가 하는 각종 혜택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자진신고자가 해당하면 과징금을 깎아줘야 하기 때문에 법에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진신고자에 해당할 수 있는 요건 같은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 알게 됐어요. 담합행위에 가담한 기업이 갑을 병이다라는 거.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갑이 와가지고 잘못했어요. 제가 이런 실제로는 이런 담합을 했거든요. 라면서 자진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자진신고자로 인정이 안 돼요. 자진신고자로 예를 들어 인정이 되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얘가 와가지고 제가 사실은 담합을 했거든요 이렇게 밝혀졌다. 그러면 애초에 이 신고 때문에 얘네들을 상대로 이 담합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단서를 초래한 자진신고자나 이런 애들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자진신고자로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면 각종 혜택을 누린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다 걸릴 것 같으니까 이미 다 이제 걸릴 것 같으니까 자진신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자진신고자로 인정해 주세요 하니까 넌 자진신고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걸 갖다 자진신고자 감면 불인정 통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건 근데 처분이냐? 응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객체가 처분이기 때문에. 왜? 감면 인정 통지를 받으면 각종 혜택을 누리서 이제 권리 의무의 액수가 깎이죠. 근데 의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객체가 처분인 것에 대해서 거부를 했으니까 처분성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할 얘기가 있었는데 재밌는 얘기였는데 지금 재밌는 얘기 할 시간이 없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부당한 자진신고자와 관련된 건데 그냥 넘어갈게요. 갑자기 까먹었어요. 이걸 설명하다가. 자, 13번.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들어만 두세요. 어떤 땅이 있고 여기다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런데 자, 이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땅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 땅 주인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뜬금없이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죠? 갑이라는 사람이 땅 주인 을로부터 그 땅 주인 을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갖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규칙 사유, 건물을 지으려는 놈이 뭐가 이제 뭐 위협행위를 했다든가 해가지고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위협행위를 한 게 아니라 뭐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이 해지됐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한테 야, 네 땅 1년에 내가 1,000만 원씩 줄게, 땅 좀 빌려줘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그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그 계약서에 근거해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막 거짓말을 했다든가 속였다든가 계약금을 안 줬다든가 해가지고 그 계약이 해지된 거예요. 그러면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 땅 주인은 건축허가 철회 신청을 경우, 자, 토지 소유자, 땅 주인은 행정청에 대해서 건축허가 갑한테 발급된 거 철회해 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고, 그걸 전제로 그 건축허가 철회 신청 거부 행위는 처분성 인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자, 그거 단타용으로 기억해 주는 게 중요한데, 자 보시면 발급된 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직권추나 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신청권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이 사건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철회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중요해요. 14번하고 14-1번은 같은 판례인데 이 판례 자체가 워낙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이 최초로 조리상의 신청권이라는 개념을 이제 고안해내기 시작한 판례예요. 90년대 판결인데, 자 얘는 그래서 구석구석 출제된 경향이 있는데, 보시면 14번 여러 명의 검사 임용 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 결정함에 있어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법무부 장관인데 검찰청장인데 혹은 검사가 이제 신규 임용으로 한 50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50명을 뽑습니다라고 공고를 하니까 한 60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상황 이해되시죠? 60명 중에서 이제 딱 일할 만한 애들 50명을 딱 골랐어요. 그래서 임용 결정을 했어요. 이걸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검사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 60명 중에서 50명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는 재량이래요. 이해되죠? 근데 이거는 임용권자 니의 자유가 아니야. 법무부 장관이겠죠? 이건 임용권자 니의 자유가 아니야. 뭐 임용 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 여부에 응답을 할 것인지 임용권자의 편의 재량이라 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요. 네, 편의 재량이라고 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응답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누구를 뽑을 것인지는 자유인데 뽑든 안 뽑든 모든 사람에게 응답은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50명을 뽑았으면 10명은 탈락하는 거잖아요. 그 탈락한 10명한테 당신들은 뽑지 않습니다 라는 거에 대한 응답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도 안 하면 위법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자 보시면 왜 그러냐면 명문의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에게는 전형 뽑는 걸 말하죠. 그것의 결과인 임용 여부에 대해 응답을 해줘야 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의무가 있고, 그래서 신청권이 있는 케이스라고 본 케이스예요.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보시면 따라서 검사 임용 신청에 대한 응답 거부 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 네. 참고로 이 판례는 대법원 최초로 조리상 신청권 인정한 판례이다. 그래서 유명하다. 잠깐만요. 됐죠? 그 다음 14-1번 이것과 관련돼서 또 법리들이 몇 개 있는데, 보시면 근데 이때 이제 본안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 임용 대상자에 대한 임용의 의사 표시는 동시에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임용 거부의 의사 표시를 포함한 것을 볼 수 있고, 뭔 소리냐면, 자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자 14번 질문에서 무슨 얘기예요? 60명 중에서 50명을 뽑으려고 할 때 누구를 50명을 삼아서 뽑을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자유래요. 근데 뭐는 해줘야 된대요. 반드시 응답은 뽑든 안 뽑든 당신을 뽑습니다. 당신은 안 뽑습니다.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응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조리상으로 규정은 없지만 있다. 그게 14번 질문이에요. 근데 14-1번 가가지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뭐라고 하냐면 60명 중에 50명에 대해서 당신들을 뽑아요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0명에 대해서는 묵시적이지만 안 뽑아요 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겠대요. 웃기죠 약간? 그래서 이 대법원이 실제로 이제 검찰청에서 너는 안 뽑아 이런 개별적 통지를 안 했는데 위협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추가적인 얘기인데, 이러한 임용거부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직접 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 것을 보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자 50명을 뽑는데 60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청에서 50명 검사 임용자 명단을 이렇게 탁 인터넷에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 내가 없다. 그러면 나는 거절을 받은 의사표시를 받은 거고, 직접 나한테 얘기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터넷에 공개가 되면 나한테 통지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때 효력이 발생한 것을 보겠다라는 이제 독특한 법리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15번이 이제 최신 판례인데 나오자마자 쭉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되게 중요해요. 자 보시면 교육공무원법상
이제 실제 사건 여기 써 있는데 교감에서 교장 승진이 문제가 된 건데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 심사 방식으로 행해진 승진 임용에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승진 후보자 명부가 이렇게 있어요. 뭐 교장 선생님이 앞으로 될 사람 교장이 될 그냥 교장이라고 할게요. 교장이 될 사람들 리스트 교감으로서 교감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교장 승진할 수 있는 사람들 자격을 갖춘 사람들 이 중에서 이제 골라가지고 교장 임용을 하는데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 임용 발령에서 제외한 행위는 불이익 처분으로서 항고소의 대상 처분에 해당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 승진 후보자 명부가 애가 이제 교감 선생님들이 100명이 있었어요. 근데 100명 중에서 50명을 이제 교장으로 임용하려고 한다. 교장으로 승진시키려고 한다고 해봐요. 근데 이때 너는 안 돼. 너는 교장으로 승진 안 시킬 거야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서 50명이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60명이라고 할게요. 100명 중에서 60명을 교장으로 승진시키려고 하는데 60명에 대해서 승진 임용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40명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거부한 거죠. 그 거부 행위는 불이익 처분이어서 처분성이 인정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15번 지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보면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해설 보시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이 공무원의 승진 임용 신청권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이거 강론의 범위인데 그냥 알아두세요.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권이 없죠. 그래서 처분성을 부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하급심에서는 1심하고 2심에서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했지 승진 임용 신청권 같은 건 공무원에게 인정되지 않아. 그러니까 신청권이 없어서 각하했는데 대법원이 야 이거는 이 사건에서 임용 제외 행위는 거부라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너를 안 뽑아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해가지고 처분성을 인정했어요. 이해돼요? 다시 거부 행위에는 처분성을 인정받으려면 신청권이 있어야 되죠. 맞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100명의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60명에 대해서는 승진 임용을 하고 40명에 대해서는 너는 승진 임용을 못해요 이렇게라고 했대요. 그래서 하급심에서는 이걸 어떻게 파악하냐면 40명에 대해서 승진 임용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것으로 봐가지고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문제 삼았고 근데 이 경우에 신청권이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처분성이 부정된다 이렇게 봤는데 대법원이 처분성을 인정하면서 야 이 하급심들아 이것은 개별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승진 임용에서 빼버린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한 거야 라는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면서 처분성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비판을 해요. 그래서 판시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같은 논리를 폈는데 교육부 장관이 이거는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과 관련된 건데 교육부 장관 대통령이 임용 제청을 하면서 대학에 추천한 복수의 국립대학교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 제청 제외한 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 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임용 제청한다는 것은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이 사람들을 국립대학교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5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2명을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이 사람 2명 중에서 한 사람을 국립대학교 총장으로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걸 임용 제청이라고 하는데 이때 2명을 임용 제청했다는 건 3명을 빼버린 거죠. 그 3명을 빼버린 것은 어떻게 보면 거부행위로 볼 수도 있어요. 임용 제청 거부행위 그죠? 근데 그걸 거부행위로 보지 않고 이것을 거부행위로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뭔가 빼버리는 행위로 파악하면서 처분성을 인정했어요. 동일한 논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비판을 받고 있으니까 얘도 나오자마자 지금 하나 둘 세 번 출제했죠. 그래서 출제했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근데 갑자기 얘를 여기 15번하고 15-1번에 왜 깔아드렸냐면 이 14번하고 논리 구조가 조금 비슷해가지고 네, 그래서 깔아놓은 거예요. 한꺼번에 같이 공부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21번? 21번은 앞에서 했죠. 근데 그죠? 21번 국세환급금 신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환급 거부 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앞에서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서 했죠. 국세환급금 결정에 대한 신청에 대한 국세환급 거부 결정 처분이 아니다. 이게 왜 이게 출제가 많이 됐다고 해서 중요한 거랬었죠. 그리고 왜 거부 결정은 처분이 아니냐면 국세환급금 결정이 처분이 아니니까. 국세환급금 결정은 왜 처분이 아니랬죠? 국세환급 의무는
그 과온압이 있으면 그 자체로 그 시점에 바로 발생하는 거지 결정이 비로소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얘가 좀 이상하죠. 여기 숫자 하나씩 바꾸세요. 21에 22가 아니라 21이 돼야 되죠. 하나씩 땡기세요. 쭉쭉 앞으로 하나씩 땡겨야 되겠죠. 이렇게 고치세요. 근데 지금 갑자기 21번 얘기를 왜 했냐면 21-3을 강의하려고 그래요. 21-3 강의하려고 하는 건데, 자 보시면 어디냐면 3번 변이죠. 시험 직전에 한번 눈으로 바르신 다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게 해설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는 건축물의 건축행위,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는다, 그것 때문에 유발되는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시설 이런 거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걸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원인행위자, 아파트 건설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걔한테 부담하게 한 제도예요. 근데 그걸 납부한 납부 의무자, 그러니까 건설회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에게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뭐 무슨 법률인지 몰라도 돼요. 공제사유가 발생해서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신청했는데 이를 전부 또는 일부 거부하는 결정에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봤죠. 뭔 소리냐? 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그 환급 신청에 대해서 신청을 하니까 행정청이 거부한 거예요. 근데 얘는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예요. 왜 여기로 얘가 깔아들였냐면 국세환급금 결정하고 비교하시라고. 국세를 납부하고 그것을 과온납이라면서 환급해 주세요. 그랬을 때 그것을 행정청이 거부한 것은 처분이 아니라고 봤어요. 왜냐면 환급 결정이 처분성이 부정되니까. 근데 그거 말고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 법률에 근거한 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요거랑 비교해야 될 단타형 판례로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자 보시면 해설 보시면 우리 대법원이 이런 논리를 펴는데, 납부 의무자가 환급액에 관한 불복이 있으면 그 환급 거부 결정에 취소를 제기해 권리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뭐 부합한다는 논거를 더 처분성을 인정했는데, 그래서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국세환급금 환급 거부 결정하고 이 부정한 거랑. 근데 이걸 두고서 학자들 중에는 대법원이 이제 환급에 대해서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요거랑 모순된다기보다 대비되는 판례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다만 얘는 국세에 대한 거고 얘는 이제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처분성을 얘는 부정, 얘는 인정한 거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얘는 학문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 주세요. 시험 직전에 한번 봐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넘기면 자 468쪽 가보시면 468쪽 27번 갑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재정이 어려워지자 관할행정청에 보조금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 1번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상호법률 규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리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갑이 위 거부행위에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청권은 명문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조리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맞다. 그 다음 2번 갑이 위 거부행위에 취소를 제기해 다투는 경우에 집행정지를 통한 권리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안 된다고 하는 거부행위니까 집행정지 안 되죠. 그죠? 네, 그 얘기. 그 다음에 3번 사전통지 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왜냐면 거부행위니까. 그 다음에 4번 아직 이런 경우에 의무이행 소송 같은 게 있으면 좋겠지만 의무이행 소송 같은 노명 항고송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죠? 그 다음에 자 이제 155번 끝장내기 468쪽 계속해 들어가 보면 이제 재결 취소송 대상적 특수점으로 이런 게 있어요. 자 행정소법은 처분 등이 추동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처분 등은 처분이랑 재결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부터 하는 건데, 자 2번 보세요. 재결이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처분이 발급됐고 근데 그거에 대해 불만이 있는 놈이 행정심판 제기했고 그 행정심판에서의 결과물로서 재결이 나왔을 때, 그러면 지금 원처분도 있고 재결도 있는 상황일 때 원고가 여기서 말하는 원고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취소송을 제기해서 싸우려는 사람이 재결하고 원처분 중 뭐를 취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서 취소송을 제기해야 되는가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은 입법정책의 문제예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옳고 어느 한쪽이 그른 것이 아니라 그냥 나라마다 정하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입법 설정 방식에는 제도 설정 방식에는 재결만 취소의 대상으로 언제나 그러니까 원처분은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시스템 그걸 재결주의라고 부르죠. 이렇게 제도를 마련할 수도 있고 원칙적으로 원처분만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되 재결이 왜 위협한지 위협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원처분이 위협한데도 그걸 취소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 말고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결을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걸 원처분주의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뭘 취하고 있죠?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원처분주의는 자 469쪽 5번 가보시면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는 다음과 같은 다른 제도예요. 이렇게 정리되는 거니까 혼자서 봐주세요. 되게 중요한 표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런데 자 다만 우리 대법원은 19조의 행정소송법 19조 단서의 의미를 웬 뜬금없는 행정소송법 19조 단서냐 이 우리 행정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처분주의를 따른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조문이 행정소송법 19조 단서거든요. 그래서 19조 단서에 따르면 재결은 재결 고유의 위법이 없는 한 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규정이 돼 있는데 근데 우리 대법원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재결의 취소송 대상 적격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단지 재결을 대상으로 한 취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각하 판결이 아니라 기각 판결을 받는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 독특한 거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재결에 원처분에는 없는 고유한 위법이 있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 아래와 같은 예시들이 거론되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기본 강의 때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원고가 지금 재결을 취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서 취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그 재결에 대해서 왜 싸우려고 하냐면 판사님 제가 원처분 발급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원처분이 진짜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원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제기해가지고 싸웠는데도 이 행정심판위원회가 멍청해가지고 그 잘못된 원처분을 날려주지 않았어요.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원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려면 원처분을 끌고 와. 재결 말고 이렇게 끊어내는 걸 원처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처분주의 하에서는 언제만 재결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냐면 그런 주장 말고 다른 주장하는 경우 그래서 원처분이 위협한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 말고 다른 주장을 하는 상황일 때 그때만 재결을 취소의 대상으로 삼아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유한 하자가 재결 고유 하자가 있는 걸로 거론된 예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각하 재결이 내려졌어야 되는데 본안 들어갔어요. 판사님 얘네 행정심판 멍청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본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본안을 갖추지 못했다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각하 들어갔을 때 판사님이 행정심판위원회 멍청한 거 아니에요? 이런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정재결의 경우 사정재결 요건이 있죠. 위법하지만 공공복리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안 되잖아요. 사정재결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사정재결 요건을 못 갖추는데 사정재결했다. 이런 것은 지금 원처분이 위협한데 안 날려줬다 행정심판위원회가 그런 주장을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된다. 이런 경우도 그 다음에 불고분리 원칙 위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그 다음에 서면으로 해야 되는 서면으로 안 했다. 이건 지금 원처분이 위협하다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이 된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수험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8번하고 9번인데 8번 보시면 복회적 행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본 자가 그에 대해 청구한 취소 심판에서 취소 재결이 내려지자 그 행정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보던 자가 원고가 되어 그 취소 재결에 대해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 자 8번 어려운데 자 이런 얘기예요. 복회적 행정행위가 있었어요. 다시 복회적 행정행위가 있었어요. 복회적 행정행위가 뭐냐면 한 놈에게는 수익적인데 한 놈에겐 침익적인 걸 말하죠.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허가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하고 싶은 그 건설업자에게는 수익적이지만 이웃 주민에게는 침익적이죠. 그런 것들을 복회적 행정이라고 하는데 자 제가 행정청이에요.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싶어하는 건설회사가 있어요. 제가 건설 허가 발급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웃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곧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 행정심판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가 그래 이거 잘못됐네 라면서 건설허가를 취소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취소 재결이 내려진 거죠. 근데 이 취소 재결이 내려지면 이제 누구는 불만이 없어요? 손해를 본 이웃 주민은 불만이 없어요. 그 취소 재결에 대해. 근데 누가 불만이 있게 돼요? 건설회사가 불만이 있게 되죠. 그럼 그 건설회사는 자 무엇에 대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취소 재결이죠. 건설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을 대상으로 삼아 소송 들어와요? 건설 허가 처분이겠어요? 아니면 취소 재결 처분이겠어요? 취소 재결이겠어요. 취소 재결을 날려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겠죠. 맞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재결이 취소송의 대상이 된 상황이니까
재결의 고유의 위법이 있어야만 이 취소 재결을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과연 이 경우가 재결 고유의 위법이 있는 상황인가가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제3자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재결 고유의 위법이 있는 경우라고 보겠어 라고 하면서 본안에 들어가서 재판을 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9번 행정심판 재결의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는 경우. 무슨 말이냐면 행정심판 재결이 내려졌는데 뭐 예를 들어 인용도 되고 기각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처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취소한다라는 내용의 인용 재결이 내려졌는데 재결서를 보니까 앞에서 한 말이랑 뒤에서 한 말이 서로 모순인 거예요. 앞에서는 예를 들어서 갑이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인데 뒤에 보니까 저 인용 재결 내린 이유로 B가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 재결서 자체가 엉망진창인 경우 있죠. 그 상호 모순을 이루고 있는 경우 그럴 때에도 재결 고유의 위법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서 고유의 하자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독자적인 논점으로 동그라미 6번 얘가 중요한 것이 있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자, 얘 별개 얘기인데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또 별개 얘기인데 자 보세요. 요걸 응용 들어가는 거예요. 재결주의에 대한 것을 응용 들어가는 사안이에요. 보시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항고소송을 다투는 경우는 원처분주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는 행정심판 전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교원들의 불법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무슨 얘기냐면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이 뭐예요?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 직원들. 교원에 대해서는 학교 직원은 아닌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아무튼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소청심사 제도라는 걸 두고 있어요. 다시 교원에 대해서는 특별 구제 절차인 교원소청심사 제도라는 걸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교원들은 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교원소청심사 제도라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원은 두 가지로 갈려요. 교원은 공무원인 교원이 있고 그냥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교원이 있어요. 누구는 공무원인 교원이냐면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공무원인 교원이고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닌 교원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배경지 여기 그냥 보면 설명할게요. 배경지식으로 깐 상태에서 보시면 국공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공무원 임용에 준하는 관계여서 그 공무원인 교원한테 이루어지는 징계 처분은 처분에 해당한다고 봐요. 근데 사립학교 교원은 그 학교와의 관계가 사법상의 고용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징계 처분은 이름은 처분이지만 그거는 사법상 법률 관계에서 행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한국 마사회 있죠. 한국 마사회에서 기수면허 박탈 그거 처분성이 없다고 봤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본다고요.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다만 이 사립학교 교원이라 하더라도 소청심사 제도를 쓸 수는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것은 처분이 아니라고 봐요. 그걸 배경식으로 깔고 자, 이 시험에 나오는 건 얘네들인데 자 일단 공통점부터 볼게요. 얘네 둘이 또 공통적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청심사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공통점이죠. 또 반복하고 있네. 동그라미 2번은 보시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 이것도 공통점이에요. 이때 원처분주의 적용을 받는다. 자 일단 요건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이제 양자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게 중요한데 공무원인 교원에 대해 이루어진 학교장이나 법인이 너 나가 아니면 너 감봉 이런 거 한 것은 징계 처분은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봐요.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 한 것은 처분은 이름이 처분이라 하더라도 처분성이 아니고 이건 그냥 사법상 근로관계 사법행위 불과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사법행위니까 소송으로 들어가려면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학교장이 행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쟁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자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는요 소청 전치주의가 적용돼요. 그래서 교원 소청 심사를 반드시 먼저 거친 다음에만 취소송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곧바로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민사소송 들어갈 수도 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할 수도 있고 그냥 내키는 거 아무거나 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복습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소송 요건에서 필공국도관 이렇게 외웠던 거 두 문자 바꿨죠. 필공세 필
공세도 맞죠? 필공세도 이렇게 바꿨죠. 필공세도라는 것에서 공이 뭐였죠? 공무원.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 전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행정심판 전치가 아니에요. 우선 여기는 소청이라고 되는데 행정심판이 아니라 이 소청이 행정심판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청 전치주의, 행정심판 전취주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공무원인 교원은 거쳐야 돼요. 소청을. 근데 얘는 안 거쳐도 된대요. 그래서 얘는 선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되죠? 네. 그리고 자 그러면 자 다시 공무원인 교원은 필공세도에 하나에 해당하니까 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그 공무원에 대하여 별도로 마련된 행정심판 절차인 소청을 거친 다음에만 거기에서도 불복할 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은 첫 번째로 그 근무관계가 사법관계이니까 거기서 징계 처분을 해도 그거는 처분이 아니고 사법상 행위에 불과할 뿐더러 얘는 전치주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행정심판. 그래서 곧바로 소송을 들어갈 수도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라는 구제수단을 쓸 수도 있어요. 그때 소송은 사업상 법률관계니까 민사소송을 써야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처분이 아니니까 취소송을 들어갈 수는 없고 얘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자 이게 중요한 것인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성질 이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죠. 반드시 들어가서 거기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려주는데 그거는 행정심판에서의 재결하고 똑같은 거라고 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리고 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그러니까 소청제도를 꼭 안 써도 되는데 혹시 썼다면 거기서 내려진 결정은 원처분이라고 봐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행정청 일종이거든요. 얘가 드디어 비로소 처분이라는 것을 내린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고요. 왜냐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나 법인이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은 처분을 발급한 게 아니고 드디어 처음 만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드디어 최초의 처분이 있게 된 것으로 취급한다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 상황을 전제로 계속 설명을 해보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는 이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서 소송을 들어가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뭐 징계처분이라는 원처분도 존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라는 재결도 존재하기 때문에 둘 중에 무엇을 대상으로 삼아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인가의 문제가 얘는 발생하는 반면 사립학교 교원은 그 문제가 발생 안 해요. 왜? 재결이 내려진 적이 없고 그냥 원처분만 달랑 하나 있어서 혹시 싸우고 싶다면 이 원처분을 대상으로 삼아 취소송 들어가면 되니까. 이해되죠? 그런데 자 공무원의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럼 이때 뭘 대상으로 삼아 소송 들어가야 되는가? 얘는 재결주의의 적용을 받으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원처분주의의 적용을 받는다면 고유의 하자가 없는 한 징계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징계처분이 원처분이니까 대상으로 해서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얘는 원처분주의 적용을 받을까요? 재결주의의 적용을 받을까요? 얘는 원처분주의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원칙적으로 징계처분에 대해 싸워야 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취소를 싸우려면 그 결정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예. 그래서 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수험적으로는 얘가 어려운 건데 누구 공무원인 교원이요. 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다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재결주의라는 개념이 있고 재결주의는 기본 강의 뗐지만 그리고 동그라미 7번에도 쓰여 있지만 재결주의는 어디에만 적용돼요? 재감노특 감사원 노동위원회 특허심판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두 문자에 뭐가 안 들어가요? 공무원인 교원에 대한 얘기는 여기 안 들어가죠. 근데 반면 공무원인 교원은 뭐의 두 문자에 들어가요? 필공세관엔 들어가죠. 그러니까 공무원인 교원에 대한 쟁송에서는 이건 맞지만 이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준별해 내셔야 돼요. 뭐 공무원인 교원과 관련해서 취소송 들어가는 것 관련해서 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은 받지만 재결주의는 적용받지 않는 애야.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원처분주의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했던 얘기 재감 노특이죠. 재감 노특. 그래서 재감 노특 기억을 해달라.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관련 조문 정리는 앞에서 했던 얘기들의 전제가 된 얘기였으니까 혼자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쉬었다가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관련 지문 정리는